당장 이혼하고 사라져. 안 그러면 너하고 뱃속에 든 것 둘 다 덤프트럭에 치여 죽은 걸로 만들어줄 테니까.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죠. 그날 이후 그녀는 위자료 한 푼 없이 사라졌습니다. 계좌는 동결되고 카드는 정지되고 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죠.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여관방을 전전하고 유독가스가 나오는 공장에서 쓰러지고 결국 한겨울 눈보라 치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뻥튀기를 팔아야 했습니다. 야, 여기가 네 장사할 자리야? 자릿세 안 낸 지가 석 달째인데. 건달에게 뻥튀기를 짓밟히고 눈밭에 무릎을 꿇은 그녀의 등에는 생후 3개월 된 아기가 엎여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남자가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1년 동안 미친 듯이 아내를 찾아 헤맸던 재벌 회장, 그녀의 남편이었죠. 남편은 왜 아내를 지키지 못했을까요? 시어머니는 왜 자기 며느리와 손자를 죽이려 했을까요? 그리고 이 가족에게 찾아온 더 큰 시련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발이 고속도로를 하얗게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앞 유리를 때리는 눈송이 사이로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검은 세단 한 대가 2차선을 묵묵히 달리고 있었죠. 뒷좌석의 강태주는 가죽 서류 봉투에서 꺼낸 보고서를 한 장씩 넘기고 있었습니다. 대상자 윤지수, 최종 추적 결과 소재 파악 불가. 태준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턱 아래 근육이 돌덩이처럼 굳어지더니 보고서를 양손으로 구겨 차바닥에 내던졌죠. 김비서, 이 탐정 오늘부로 잘라. 1년이야 1년. 수억을 처먹고 소재 파악 불가. 걔를 풀어도 이놈보단 나았겠다. 새 인력을 투입할까요? 당연하지. 동남아든 남극이든 뒤져. 숨쉬고 있는 한 반드시 찾아내. 예산 제한 없다. 태주는 이 말을 창유리에 기댔습니다. 차가운 유리의 냉기가 관자놀이를 타고 퍼졌지만 태주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죠. 1년 전 거실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이혼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아내의 도장만 찍혀 있고 메모 한 줄 없던 그 서류를 발견했던 새벽의 공기가 아직도 태준의 폐부를 짓눌렀죠. 회장님, 전방에 갓길 정체가 있습니다. 우회할까요? 됐어. 직진해. 그때 갓길 쪽에서 무언가가 태준의 시야를 스쳤습니다. 허름한 트럭 한 대가 갓길에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고 그 앞에 칼바람을 맞으며 뻥튀기를 파는 여인이 서 있었죠. 가죽 점퍼를 걸친 덩치 큰 사내가 여인의 뻥튀기 봉지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하얀 뻥튀기 알갱이들이 눈밭 위로 흩어졌습니다. 야, 여기가 네 장사할 자리야? 자릿세 안 낸 지가 석 달째인데 귀가 먹었어? 사내가 여인의 어깨를 두 손으로 밀쳤고 여인이 눈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장님, 한 번만요. 아기가 아파서 병원비가 밀려 있어요. 다음 달에는 꼭 드릴게요. 제발이요. 네 사정이 내 알바야? 매번 다음 달 타령이지. 오늘 안 치우면 트럭째 박살낸다. 사내가 트럭 옆면을 발로 걷어차자 쾅 하는 소리가 눈보라 사이로 울려 퍼졌습니다. 제발이요. 이것만 팔면 돈 마련할 수 있어요. 딱 1시간만. 야, 네가 나한테 협상을 해? 꼴을 봐. 거울 좀 봐라, 진짜. 태주는 이미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등에 낡은 포대기로 묶인 작은 덩어리가 보였죠. 여인이 고개를 드는 순간 옆모습이 창유리 너머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광대뼈의 윤곽, 턱선, 입술을 깨무는 버릇.
태준의 심장이 멈춘 것처럼 굳었습니다. 차 세워. 예. 차 세우라고. 당장. 타이어가 눈 위에서 끼익 소리를 내며 세단이 갓길에 멈춰 섰습니다. 태준은 문이 열리기도 전에 몸을 밖으로 던졌죠. 구두 밑창이 얼어붙은 눈 위에서 미끄러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여인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순간 태준의 손이 사내의 목덜미를 움켜쥐었습니다. 뭐야 이 자식이.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태준은 한마디 없이 사내의 멱살을 틀어쥐고 눈밭 위로 내던졌습니다. 사내의 등이 얼어붙은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죠. 나머지 사내가 주먹을 쥐고 달려들었습니다. 야, 우리가 누군 줄 알고. 꺼져. 10초 안에 안 사라지면 네 인생 오늘 끝나.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습니다. 핏줄이 선 눈, 이를 악문턱을 마주한 사내 둘은 서로 밀치듯 도망쳤죠. 태준이 눈밭에 쓰러진 여인의 팔을 잡아 일으키자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헬쑥하게 파인 볼, 갈라진 입술. 지수야. 지수의 동공이 공포로 확대됐습니다. 안 돼. 놓으세요. 제발. 지수야, 나야. 나라고. 알아요. 알아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놓으세요. 태준이 지수의 팔목을 끌어당기자 낡은 포대기 매듭이 풀리며 작은 얼굴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빨갛게 엄볼, 꼭 감은 눈, 가느다란 숨소리. 태준의 시선이 아이에게 박혔습니다. 눈보라가 두 사람 사이를 휘감았지만 태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1년 전 이혼 시점, 생후 3개월가량의 아이, 임신 초기. 태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아이 내 아이 맞지? 아니에요. 당신 아이 아니에요. 제발 보내줘요. 거짓말하지 마. 고개 들어. 내 눈 보고 말해. 그만해요. 이혼한 사람이에요, 우리. 남이라고 남. 지수는 태준의 눈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아래로 떨어졌고 아이를 안은 두 팔에 힘이 들어갔죠. 김비서, 아이 먼저 차에 태워. 지수도. 놓으라고요. 안 가요. 죽어도 안 간다고. 지수가 발버둥 쳤지만 태준의 팔은 바위 같았습니다. 김비서가 아이를 받아 안았고 태준은 지수를 안아 올려 뒷좌석에 밀어 넣었죠. 문이 닫히고 잠금 장치가 내려갔습니다. 열어요. 문 열어달라고요. 지수가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렸습니다. 별장, 산속 별장으로 가. 빨리. 세단이 인적이 끊긴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지수는 아이를 안은 채 차문에 등을 붙이고 태준에게서 최대한 멀리 몸을 웅크렸죠. 손목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고 걸친 점퍼에서는 솜이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1년 전의 지수가 아니었습니다. 지수야, 밥은 먹고 다닌 거야? 말 시키지 마요. 태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40분 뒤 소나무 숲 사이의 2층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게이트 비밀번호 바꾸고 출입 전면 통제해. 내 허락 없이 발 들이는 놈은 그날로 끝이야. 태준은 곧바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 박사 나야. 지금 즉시 별장으로 와. 환자가 둘이야. 비밀 유지 서약서 들고 오고. 40분 뒤 도착한 이 박사는 지수에게 수액을 연결하고 아이의 체온을 올린 뒤 거실로 나왔습니다. 태준이 벽난로 옆에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죠. 어때? 숨기지 말고 말해. 심각합니다. 정상 체중보다 12kg 이상 빠져 있고 등하고 팔뚝의 시기가 다른 타박상이 여럿 있습니다. 한 번에 다친 게 아니라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충격을 받은 흔적입니다. 태준의 턱 근육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아이는 생후 12주에서 14주 사이입니다. 저체온이 심했지만 고비는 넘겼습니다.
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혼 서류가 놓여 있던 난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지수는 그때 이미 임신 초기였다는 계산이 나왔죠. 이 박사, 오늘 여기서 본 것 전부 네 머릿속에서만 존재해. 입 밖에 내면 면허 날아가는 건 시작이야.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이 박사가 떠난 뒤 태주는 잠든 지수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진 볼, 푸르스름한 눈 밑 그림자. 1년 전 흰 블라우스에 진주 귀걸이를 하고 웃던 얼굴이 아니었죠. 태주는 지수의 손등에 손을 뻗으려다 멈추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대체 누가 너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거실로 나온 태준이 김비서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쪽 정보망에 안 걸리게 지수의 1년 행적 전부 뒤져. 은행, 통화, 병원 기록 빠짐없이. 그리고 어머니가 이혼 당일에 뭘 했는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전부 캐내. 회장님, 명예회장님 쪽을 직접 조사하시겠다는 겁니까? 태준이 김비서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내 아내가 한겨울 고속도로에서 뻥튀기를 팔고 있었어. 내 핏줄을 업고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올 만큼 굶으면서. 이게 정상이야? 김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3일 안에 가져와. 못 가져오면 니도 끝이야. 날이 밝아올 무렵 김비서가 서류 봉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은행 전산 기록입니다.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태준이 첫 장을 읽는 순간 눈동자가 천천히 확대됐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힌 당일 명예회장님 결제로 윤지수 명의 전 계좌가 동결되고 신용카드가 전부 정지되었습니다. 명예회장님 직인이 찍힌 결제 문서가 전산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태준의 손가락이 서류를 구기듯 움켜쥐었습니다. 서류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죠. 어머니가 이걸 했다고? 김비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벽난로에 불꽃이 흔들리고 창밖으로 눈보라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죠. 별장의 2층 침실에 아침 햇살이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수액줄이 연결된 채 침대에 누워있던 지수가 눈을 떴죠.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에 누운 아이의 숨소리를 확인했습니다. 아이의 볼에 온기가 돌아와 있었죠. 지수는 소리 없이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수액 바늘을 이를 악물고 팔에서 뽑아냈죠. 피가 한 줄기 흘렀지만 지수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포대기로 등에 묶은 뒤 화장실로 들어가 환기창을 올려다봤죠. 작은 환기창이었습니다. 나사 4개로 고정된 철제 틀을 지수는 주머니에서 꺼낸 동전으로 돌리기 시작했죠. 첫 번째 나사가 빠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지수의 손끝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나사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타일 위에서 울렸죠. 지수는 창틀을 드러내고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어깨가 겨우 빠져나갈 만큼 좁은 틈이었죠. 등에 엎인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려는 순간 지수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쉿, 선우야. 조금만 참아. 엄마가 꼭 여기서 나갈게. 지수의 상체가 창밖으로 빠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지수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창문 바로 아래 태준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죠. 입에서 나오는 하얀 입김이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흩어졌습니다. 놔줘요. 제발 보내줘요. 이 높이에서 아이 업고 뛰어내리면 둘 다 죽어. 그걸 모를 만큼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야?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준이 창 아래로 손을 뻗어 지수의 팔을 잡아 끌어내렸죠. 거실 소파로 끌려 나온 지수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소파 끝에 웅크렸습니다. 태준은 테이블 위에 서류 한 뭉치를 내던졌죠.
이게 뭔지 알아? 지수의 시선이 서류 위로 떨어졌습니다. 은행 직인이 찍힌 계좌 동결 확인서였죠. 이혼 서류에 도장 찍힌 그날 어머니가 네 이름으로 된 계좌 전부 동결시켰어. 카드도 전부 정지시켰고. 이거 알고 있었어? 지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태주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죠. 네 몸에 남은 타박상은 뭐야? 누가 때린 거야? 왜 도망친 거야? 이혼의 진짜 이유가 뭐야? 태준이 한 발짝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돌렸죠. 그런 거 없어요. 이 아이는 다른 남자아이고 재벌가 생활이 숨막혀서 내 발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놔줘요. 다른 남자아이라고?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래요. 당신 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잡고 있을 이유 없잖아요. 태준은 소파 앞에 무릎을 꿇고 지수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돌렸지만 태준이 지수의 턱을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돌려 시선을 마주했죠. 지수야, 네가 거짓말할 때 버릇 내가 몰랐으면 좋겠어? 눈을 못 맞추고 왼손으로 오른팔을 잡아. 지금 딱 그 자세야. 지수의 왼손이 움찔하며 오른팔에서 떨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죠. 누가 네를 위협했어? 누군가한테 쫓기고 있지. 맞지?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은 팔에만 힘을 주며 입술을 꾹 다물었죠.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눌렀죠. 경호팀장 나야. 최고 등급 사설 경호 인력 30명, 지금 즉시 별장 외곽에 배치해. 출입 통제선 구축하고 파리 한 마리 못 들어오게 해. 전화를 끊은 태준이 지수를 돌아봤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어디 가는 거예요? 네가 말 안 하면 내가 직접 알아내야지. 태준은 코트를 걸치고 별장을 나섰습니다. 김 비서가 운전하는 세단이 산길을 내려가 고속도로에 올랐죠. K그룹 본사 로비에 태준이 들어서자 정장 차림의 임원 3명이 태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명예회장님께서 오늘 일정을 확인하셨는데 사전 보고 없이는 회장실 출입이. 태준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을 막은 임원의 가슴에 달린 출입증을 손으로 잡아 뜯었죠. 네 누구 사람이야? 예. 어머니 사람이야. 내 사람이야? 임원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출입증 반납하고 오늘부로 나가. 뒤에 서 있는 둘도 마찬가지야. 태준은 3명의 출입증을 그 자리에서 압수하고 회장실로 직행했습니다. 회장실 문을 닫은 태준은 김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죠. 데려와. 20분 뒤 회장실 옆문으로 건장한 체격의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바람막이 점퍼에 운동화 차림이었죠. K그룹 전직 경호실장 박 실장이었습니다. 오래간만이네요, 회장님. 박 실장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명의의 눈밖에 나 반년 전 해고된 뒤 소식이 끊겼던 사람이었죠. 인사는 됐고 단도직입으로 갈게. 태준이 책상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박 실장 앞에 밀었습니다. 스위스 비밀 계좌 번호하고 해외 도피용 서류야. 네 이름으로 다 준비되어 있어. 새 인생이 들어있는 봉투라고 생각해. 박 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1년 전 내 아내 이혼 당일에 어머니가 뭘 했는지 네가 알고 있는 거 전부 넘겨. 박 실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죠. 회장님, 이거 제가 입 열면 진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겁니다. 나도 알아. 그래서 이걸 준비한 거야. 넘기겠어? 안 넘기겠어? 박 실장은 한참 동안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진 이마에 땀이 맺혔죠. 박 실장이 바람막이 안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명예회장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태준이 USB를 받아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스피커에서 어머니 명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당장 이혼하고 사라져. 안 그러면 너하고 뱃속에 든 것 둘 다 덤프트럭에 치여 죽은 걸로 만들어줄 테니까. 내 말 안 믿기면 한번 버텨봐. 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죠. 태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실 구석에 세워둔 골프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리석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대리석 모서리가 갈라져 나갔죠. 한 번, 두 번, 세 번. 책상 위의 서류와 펜꽂이가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김 비서가 몸을 움츠렸고 박 실장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죠. 태준은 골프채를 바닥에 내던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시각 별장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택배기사 복장을 한 남자가 소형 드론을 조종하고 있었죠. 드론이 별장 2층 창가에 선 지수의 얼굴을 포착했습니다. 남자는 촬영된 사진을 즉시 한 번호로 전송했죠. 사진을 받아든 사람은 최명희였습니다. 명희는 화면 속 지수의 얼굴을 확인하더니 입꼬리를 올렸죠. 살아있었네. 즐기기도 하지. 명희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40명 보내. 별장으로. 아이만 데려와. 여자는 알아서 처리하고. 같은 시각 본사에서 다음 계획을 세우던 태준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별장 경호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죠. 회장님, 무장승합차 여러 대가 바리케이드를 뚫고 진입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김 비서, 차 돌려. 별장으로. 지금 당장. 태준은 세단에 올라타며 시트 위의 서류를 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김 비서가 엑셀을 밟았고 세단은 본사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 별장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했죠. 별장 1층 거실의 강화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쇠파이프를 든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깨진 창틀을 넘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죠. 태준의 사설 경호원들이 거실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맞섰지만 수적 열쇠는 명확했습니다. 쾅, 쾅, 쾅. 가구가 넘어지고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가 별장 전체를 뒤흔들었죠. 2층 안방에서 그 소리를 들은 지수는 아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두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지수는 이를 악물고 침대를 밀기 시작했죠. 안방 문 앞에 침대를 붙이고 그 위에 화장대를 올렸습니다. 지수의 팔뚝에 핏줄이 솟았고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죠. 선우야, 울면 안 돼. 엄마가 지켜줄게. 알았지? 지수는 아이를 안은 채 옷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문을 닫고 어둠 속에서 아이의 입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감싸며 숨을 죽였죠. 1층에서 경호원 한 명이 소파 뒤로 밀려나며 쓰러졌습니다. 쇠파이프를 든 사내가 그 위에 올라타 주먹을 내리쳤죠. 2층이다. 2층 올라가. 사내 대여섯 명이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안방 문 앞에 도착한 사내가 손잡이를 돌렸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죠. 막아놨네, 인연이. 사내가 어깨로 문을 들이받았습니다. 침대가 밀리며 틈이 벌어졌지만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죠. 도끼 가져와. 또 다른 사내가 소방 도끼를 들고 뛰어왔습니다. 도끼날이 안방 문을 내리찍었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 파편이 튀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문짝에 주먹만 한 구멍이 뚫렸죠. 옷장 안에서 지수는 아이를 안은 팔에 온 힘을 주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죠.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그 울음소리가
부서진 문틈 사이로 새어나갔습니다. 여기 있다. 문 부서. 도끼가 다시 내리꽂혔습니다. 문고리가 부서져 나갔고 사내들이 침대와 화장대를 걷어차며 안으로 밀고 들어왔죠. 옷장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의 사내가 지수의 팔을 움켜쥐었죠. 년아, 순순히 내놔. 아이만 넘기면 안 건드린다. 안 돼. 안 돼. 이 아이한테 손대지 마. 지수가 사내의 손을 이빨로 물어뜯었습니다. 사내가 욕설을 내뱉으며 지수의 머리채를 잡아 옷장 밖으로 끌어냈죠. 이 미친년이. 나라고. 사내가 지수의 팔을 비틀며 아이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지수는 바닥에 쓰러지면서도 아이를 놓지 않았죠. 등이 바닥에 부딪혔고 머리카락이 사내의 손에 한 움큼 뜯겨나갔습니다. 죽여도 안 나. 이 아이는 절대 못 가져가. 지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아닌 핏기가 서렸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별장 위로 요란한 프로펠러 소리가 쏟아졌죠. 경찰 헬기의 사이렌이 산속을 뒤흔들었습니다. 뭐야? 경찰이야? 사내들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별장 마당에 헬기가 내려앉고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줄을 타고 뛰어내렸죠. 그 뒤를 따라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 한 명이 헬기에서 내렸습니다. 강희진이었습니다. 전원 제압, 흉기 소지자 우선 확보. 특공대원들이 1층으로 진입했습니다. 섬광탄이 터지며 하얀 빛이 거실을 가득 채웠죠. 사내들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고 특공대원들이 달려들어 하나씩 바닥에 눌러 수갑을 채웠습니다. 2층에서 지수의 팔을 잡고 있던 사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계단을 뛰어오르는 군홧발 소리가 들렸죠. 놓으라고 했다. 특공대원이 사내의 팔을 꺾어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지수는 풀려난 팔로 아이를 끌어안고 방 구석으로 기어갔죠. 온몸이 떨렸지만 아이는 무사했습니다. 30분 뒤 엉망이 된 별장에 태준의 세단이 도착했습니다. 깨진 유리창, 넘어진 가구, 바닥에 엎드려 수갑이 채워진 사내들. 태준은 차에서 뛰어내리자마자 2층으로 달려갔죠. 안방 문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방 구석에 웅크린 지수가 아이를 안고 있었죠. 태준은 지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친 데 있어? 아이는?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죠. 태준이 지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수야, 나야. 끝났어. 다 끝났어.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멈추지 않고 1층 거실에서 희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계단을 내려오자 희진이 먼저 입을 열었죠. 오빠 늦어서 미안해. 30분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어떻게 온 거야? 미국에 있었잖아. 어머니가 움직이는 건 나도 감시하고 있었어. 드론이 뜬 걸 확인하고 바로 출발했지. 희진은 코트 안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야? 어머니가 지난 10년간 만든 비자금 내역이야. 금액, 계좌, 거래처 전부 들어있어. 나도 쫓겨나기 전에 놀고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 태준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희진의 눈을 똑바로 마주봤죠. 오빠, 나 혼자서는 어머니를 못 이겨. 오빠도 혼자서는 못 이기고. 같이 하자. 이번에 확실하게 끝내자. 태준은 USB를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내자. 남매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부서진 별장 거실 한가운데서 두 사람의 눈빛에는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죠. 그날 밤 태준은 지수와 아이를 명의의 정보망이 닿지 않는 최고급 보안 펜트하우스로 이송시켰습니다. 펜트하우스 거실 소파에 앉은 지수는
잠든 아이를 내려다보며 한참을 말없이 있었죠. 태준이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수야, 이제 말해줘. 1년 동안 어디 있었어? 지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죠. 이혼하고 나서 갈 데가 없었어요. 계좌가 다 묶여 있으니까 현금이 한 푼도 없었죠. 여관방을 전전했는데 거기까지 추심업자들이 찾아왔어요. 추심업자? 어머니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아이를 넘기라고. 안 넘기면 죽인다고. 그래서 계속 도망쳤어요. 부산, 대구, 강원도. 한 곳에 일주일을 못 있었어요. 태준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분유값 벌려고 공장에 들어갔어요. 도금 공장이었는데 냄새가 너무 독해서 일하다가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깨어나니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한 달만 더 다녔으면 폐가 망가졌을 거라고. 지수가 낡은 가방에서 구겨진 진료 기록지를 꺼내 태준에게 내밀었습니다. 태준은 기록지를 받아 읽었죠. 읽는 동안 태준의 턱 근육이 돌처럼 굳어갔습니다. 태준은 소파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주먹을 바닥에 짚었죠.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1년 동안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지수는 그런 태준을 내려다봤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돌렸죠.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거실 한쪽 벽면에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포렌식 전문가 3명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희진이 건넨 USB의 암호를 해독하고 있었죠. 태준은 모니터 앞에 팔짱을 끼고 서서 화면에 뜨는 숫자들을 응시했습니다. 회장님, 1차 복호화가 완료됐습니다. 자금 흐름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수십 개의 계좌 번호와 화살표가 거미줄처럼 펼쳐졌죠. 페이퍼 컴퍼니 이름들이 줄줄이 나열됐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나온 지수가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선우를 재우고 나온 지수의 눈이 모니터 화면에 멈췄죠. 이거. 지수가 화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 속 회사 이름 하나를 짚었죠. 이 회사 이름 나 알아요. 태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고? 결혼 초에 어머니 서재 청소를 한 적 있어요. 책상 서랍에 서류가 잔뜩 있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들어오셔서 혼이 났거든요. 그때 본 이름이에요. 이 회사하고 여기 이것도. 지수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 회사 이름 2개를 더 짚었습니다. 포렌식 전문가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죠. 3개만이 아니에요. 서류에 규칙이 있었어요. 회사 이름 첫 글자가 전부 어머니 본명의 한자를 하나씩 딴 거였어요. 최명희. 그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태준이 포렌식 팀장을 돌아봤습니다. 지금 들은 거 기반으로 추적 가능해? 이 규칙이 맞다면 나머지 유령 회사들도 전부 특정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단서입니다. 지수가 소파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유령 회사 5개의 이름과 자금 세탁 규칙을 도식화하기 시작했죠. 태준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수야, 이거 확실한 거야? 어머니한테 혼나면서 봤으니까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서류 정리하다가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뺨을 맞았거든요. 누가 건드리라고 했냐면서. 지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펜을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포렌식 팀은 지수의 단서를 바탕으로 이틀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셋째 날 아침 팀장이 두꺼운 서류 묶음을 들고 태준 앞에 섰죠. 회장님, 추적이 끝났습니다. 명예회장님의 비자금 최종 도착지가 확인됐습니다. 어디야? 동남아시아에 본거지를 둔 무기 밀매 조직의 스위스 계좌입니다. 10년간 이동한 총액이 3천억 원이 넘습니다.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팔짱을 풀고 서류를 받아 한 장씩 넘겼죠. 무기 밀매라고? 예.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니까 최종 수신자가 국제 수배 대상인 무기 브로커 조직이었습니다. 태준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희진에게 전화를 걸었죠. 희진아, 증거 나왔다. 비자금 최종 도착지가 무기 밀매 조직이야. 3천억이 넘어. 오빠, 그 정도면 검찰이 안 움직일 수가 없어. 최 회장 통해서 특수부장한테 바로 넘긴다. 영장 나오게 해. 전화를 끊은 태준은 곧바로 최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서울 도심의 고급 한정식집 밀실에서 마주 앉은 최 회장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찻잔을 내려놓았죠. 태준아, 이거 터지면 재계가 발칵 뒤집힌다. 각오는 됐나? 각오 안 됐으면 여기 안 왔습니다. 좋아. 내가 특수부장한테 직접 전달하지. 영장은 내가 책임진다. 최 회장이 서류를 받아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K그룹 지분 일부를 나한테 양도해. 내가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자금하고 인맥을 전부 대줄 테니까. 태준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요? 7%면 된다. 드리겠습니다. 태준이 최 회장이 내민 계약서에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최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태준아, 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그 여자한테 이런 일이 없었을 거다. 내가 네 아버지 대신 뒤를 봐줄 테니까 앞만 봐라. 태준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긴급 주주총회 당일이 밝았습니다. K그룹 본사 대강당 앞에 명의 측 사설 경호원 100여 명이 입구를 봉쇄하고 서 있었죠. 안으로 들어서는 주주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대강당 단상에 명의가 올라섰습니다. 회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두른 명의는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죠. 오늘 이 자리에서 강태준 대표이사 해임안을 가결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제 아들은 심각한 상태에 있고 더 이상 그룹을 맡길 수 없습니다. 명의가 의사봉을 집어든 순간이었습니다. 대강당 뒤쪽 문이 활짝 열렸죠. 태준이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희진, 최 회장, 그리고 수십 명의 주주연합이 따라 들어왔죠. 명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곧장 대강당 연문으로 들어가 중앙통제실을 장악했죠. 대형 스크린에 불이 켜졌습니다. 명의의 육성 녹음이 스피커를 통해 대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당장 이혼하고 사라져. 안 그러면 너하고 뱃속에 든 것 둘 다 덤프트럭에 치여 죽은 걸로 만들어줄 테니까. 대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주주들의 입이 벌어졌고 명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죠. 녹음이 끝나자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무기 밀매 조직과의 자금 거래 내역이 표와 그래프로 화면을 가득 채웠죠. 3천억 원이 넘는 자금 흐름도가 한눈에 펼쳐졌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다 조작된 거라고. 명의가 마이크를 움켜쥐고 소리쳤습니다. 명의의 측근 임원 2명이 단상으로 뛰어오르려 했지만 최 회장이 대동한 경호팀이 팔을 잡아막아섰죠. 손 치워. 니들이 감히. 가만히 계십시오. 그때 대강당 정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검찰 특수부 수사관 30여 명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들이닥쳤죠. 최명희 명예회장님, 살인교사 및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명의의 앞에 영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명의의 눈이 커졌죠. 뭐? 살인교사? 이게 무슨 헛소리야. 나는 K그룹에. 손 내밀어 주십시오. 수사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명의가 뒤로 물러섰지만 양쪽에서 수사관들이 팔을 잡았죠.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명희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태준아, 태준아, 이게 네가 할 짓이야? 어미한테 이럴 수가 있어? 태준은 단상 아래에서 올려다봤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죠. 명희가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대강당을 빠져나갈 때까지 태준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희가 사라진 뒤 태준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태준의 눈이 대강당을 한 바퀴 훑었죠. 명예회장 측 임원 20명, 지금 이름 부르면 일어나세요. 태준이 이름을 하나씩 호명했습니다. 불려진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오늘부로 전원직위 해제합니다. 태준이 펜을 들어 해제 문건에 서명했습니다. 대강당의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그날 저녁 태준은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선우를 안고 있던 지수가 고개를 들었죠. 끝난 거야? 태준이 코트를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구속됐어. 이사회도 정리했고. 태준은 지수 옆에 앉았습니다. 선우의 작은 손이 태준의 검지를 잡았죠. 태준은 아이의 손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짐 싸. 이제 도망 안 다녀도 돼. 지수의 눈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명희가 구속되고 8개월이 흘렀습니다. K그룹 본가의 1층 거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명희가 고집했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은 사라지고 따뜻한 원목 마루가 깔렸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11개월 된 선우를 위한 안전 매트와 알록달록한 장난감들이 놓여 있었죠. 태준은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의 단상에 섰습니다. 수백 개의 플래시가 터졌죠. 오늘 이 자리에서 두 가지를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아내 윤지수와 정식으로 재결합했습니다. 둘째, 아들 강선우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공개하며 선우를 K그룹의 정식 후계자로 호적에 등재했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회장님, 지난 1년간 부인의 행방에 대해 여러 소문이 있었는데 해명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아내는 가정 내 사정으로 잠시 떨어져 있었을 뿐입니다. 더 이상의 사생활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태준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본가 정원에 작은 만찬이 차려졌습니다. 희진과 최 회장, 김 비서가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았죠. 정원의 조명 아래로 봄바람이 불었고 벚꽃잎이 테이블 위로 날아들었습니다. 오빠, 오랜만에 이 집에서 사람 냄새 나는 식사를 하네. 희진이 와인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계실 때는 밥 먹는 게 아니라 전쟁터에 앉아 있는 기분이었으니까. 최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죠. 태준아, 네 아버지가 이 자리를 봤으면 좋아했을 거다. 며느리도 돌아왔고 손자도 생겼으니.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님 아니셨으면 이 자리 자체가 없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김 비서가 선우를 안고 정원을 걸으며 아이에게 벚꽃을 보여주고 있었죠. 지수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 뒤 서울 도심의 대형 빌딩 로비에서 공익재단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지수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죠. K그룹 지주사에 자본 500억 원을 출자하여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공익재단을 출범합니다. 제가 이사장을 맡겠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사이로 태준이 객석 맨 앞줄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죠. 재단은 첫 번째 실무 작업을 곧바로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과거 쫓기던 시절 들어갔던 도금 공장 인근의 불법 대부업체를 경찰과 함께 급습한 것이었죠. 여기 안에 사람이 있어요.
문 열어요. 지수가 경찰의 뒤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창고 안에서 임산부 3명이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었죠. 손목에 케이블 타이가 묶여 있었고 얼굴은 헬쑥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지수는 한 임산부 앞에 무릎을 꿇고 케이블 타이를 풀어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임산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죠. 지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1년 전 자신의 모습이 눈앞에 겹쳐졌죠. K그룹 본사에서는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진행됐습니다. 부회장으로 승진한 희진과 태준이 나란히 이사회실에 앉았죠. 이 명단에 있는 임원들 전부 어머니 시대의 잔재야. 계열사로 보내. 태준이 명단을 희진에게 넘겼습니다. 보내는 게 아니라 묻는 거지. 이건. 희진이 명단을 훑으며 펜으로 체크했죠. 실력 있는 사람들로 채워. 줄서기 잘하는 놈 말고 일 잘하는 놈으로. 알았어, 오빠. 내가 직접 면접 볼게. 태준은 비서실에도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오후 6시 정시 퇴근이었죠. 회장님, 오후 7시에 해외 투자자 화상 회의가 잡혀 있는데요.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6시 전에 끝내. 안 되면 내일로 옮겨. 예, 알겠습니다. 태주는 매일 6시가 되면 본사를 나섰습니다. 귀가하면 가장 먼저 부엌으로 들어갔죠. 앞치마를 두르고 선우의 이유식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감자를 삶아 으깨고 당근을 잘게 썰어 넣으며 아이의 숟가락에 한 입씩 떠먹였죠. 선우야, 아빠가 만든 거야. 맛있지? 선우가 입을 오물거리며 손을 뻗었습니다. 태준의 코를 잡으려는 작은 손가락에 태준이 얼굴을 가져다 대며 웃었죠. 지수가 부엌문에 기대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지만 눈에는 아직 어딘가 풀리지 않은 그림자가 남아 있었죠.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태준과 지수는 경호원 없이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선우를 데리고 한강공원에 나갔습니다. 피크닉 매트를 깔고 앉아 샌드위치를 먹었죠. 선우가 매트 위에서 2발로 일어서려 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손을 뻗어 균형을 잡으려 했죠. 1발, 2발. 여보, 카메라. 빨리. 지수가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선우가 3걸음을 걸었죠. 4걸음째에 엉덩방아를 찧었지만 울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 했습니다. 야, 우리 아들 걸었다. 지수야, 찍었어? 찍었어, 찍었어. 지수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태준이 선우를 안아올리며 하늘로 들어올렸죠. 선우가 까르르 웃었고 한강 위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시각 서울 구치소 독방이었습니다. 명희는 배식된 식판을 노려보고 있었죠. 밥풀이 묻은 알루미늄 식판 위에 된장국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식판을 들어 철창 밖으로 걷어찼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국물이 복도 바닥에 쏟아졌죠. 이런 걸 사람한테 먹이냐? 내가 누군 줄 알아? 교도관이 달려왔습니다. 최명의 수용자, 진정하세요. 진정? 진정하라고? 내 아들놈이 나를 여기 쳐넣어 놓고 밖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진정을 해? 명희가 철창을 2손으로 잡고 흔들었습니다. 교도관 2명이 달려들어 명희의 팔을 잡고 제압했죠. 손 못 놔. 이 손 치워. 내가 K그룹 회장이라고. 명희의 고함이 구치소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우의 첫 번째 생일, 돌잔치 날이 밝았습니다. 뭔가 거실은 수백 개의 풍선과 화려한 돌상으로 꾸며졌죠. 정재계 인사들이 속속 도착하며 거실이 북적였습니다. 돌상 위에는 실타래, 마이크, 연필, 청진기, 돈다발이 놓여 있었죠.
한복을 입은 선우가 돌상 앞에 앉았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아이의 작은 손에 집중됐죠. 선우의 손이 돌상 위를 더듬었습니다. 실타래를 스치고 마이크를 지나쳤죠. 선우의 손가락이 청진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청진기다. 하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죠. 태준이 선우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아들 의사 되겠다는 거야? 태준이 웃으며 하객들을 향해 아이를 보여줬죠. 박수가 쏟아졌고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지수는 돌상 옆에 서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그 광경을 바라봤죠.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돌아간 자정이었습니다. 벽난로 앞 테이블에 태준과 지수가 마주 앉았죠. 태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손 내밀어봐. 지수가 조심스럽게 왼손을 내밀었습니다. 태준이 상자를 열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지수의 약지에 끼워줬죠. 다시는 이 손 놓지 않을게. 지수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태준의 어깨에 이마를 기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벽난로의 불꽃을 바라봤습니다. 유아용 침대에서 선우가 작은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죠. 지수가 일어나 선우의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려 덮어주었습니다. 태준의 어깨에 다시 기대어 앉은 지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벽난로의 불꽃이 따스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돌잔치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수는 눈을 뜨자마자 옆에 누운 선우에게 손을 뻗었죠. 아이의 이마에 닿은 손바닥이 멈췄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보통의 열기가 아니었죠. 지수가 벌떡 일어나 이불을 걷었습니다. 선우의 팔다리에 검푸른 멍이 여러 군데 찍혀 있었죠. 어젯밤까지 없던 것들이었습니다. 여보, 일어나. 지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태준이 눈을 뜨고 아이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김비서, 차 돌려. K대학병원 응급실. 지금 당장. 태준은 선우를 안아들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지수가 뒤를 따랐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였습니다. 세단이 병원 응급실 앞에 멈추자 태준이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선우를 두 팔로 감싼 채 응급실 문을 어깨로 밀어 열었죠. 아이가 고열이에요. 온몸에 멍이 생겼어요. 빨리 봐주세요. 대기 중이던 의료진이 달려들었습니다. 선우를 이동식 침대에 눕히고 음압 격리실로 빠르게 옮겼죠.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간호사가 격리실 문을 닫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의료진이 선우의 팔에 수액줄을 연결하는 모습이 보였죠. 굵은 바늘이 아이의 골반 쪽으로 향했습니다. 선우의 울음소리가 유리창을 뚫고 복도까지 울려 퍼졌죠. 지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으며 가슴을 움켜쥐었죠. 지수야, 정신 차려. 태준이 지수의 어깨를 잡았지만 지수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지수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웠죠. 4시간이 지났습니다. 격리실 문이 열리고 담당 교수가 나왔죠. 흰 가운 위로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태준이 교수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수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회장님, 앉으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서서 듣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교수가 검사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선우 환자는 진행 속도가 극히 빠른 희귀급성 소아 백혈병입니다. 한 달 안에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지 못하면 장기들이 차례로 멈추게 됩니다. 태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쥔 손에서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났죠. 이식 받으면 살 수 있다는 거죠?
이식에 성공하면 완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조직형이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하면 안 됩니까? 부모님 두 분 다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부모 중 한 명이 일치할 확률이 있습니다. 태주는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검사받자. 지금 바로. 두 사람은 곧바로 검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혈액을 뽑고 조직형 검사를 받았죠. 다음 날 오후 교수가 결과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태준과 지수가 나란히 앉아 교수의 입을 바라봤죠. 두 분 다 부적합 판정입니다. 지수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인데 왜 안 맞는 거예요?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 조직형이 일치하지 않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확률적으로 매우 희박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수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태준이 지수의 어깨를 붙잡았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전 세계 골수 은행에서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아야 합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태준은 병원을 나서자마자 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전 세계 골수 은행 전부 뒤져. 일치자에게 100억 원 내걸어. 돈이 문제가 아니야. 시간이야. 3주가 지났습니다. 태준은 매일 병원 무균실 유리창 앞에 서서 수액줄에 연결된 선우를 바라봤죠. 아이의 얼굴이 하루하루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볼의 혈색이 사라지고 눈을 뜨는 시간이 줄어들었죠. 해외 병원에서 돌아오는 회신은 한결같았습니다. 일치하는 기증자 없음. 태준은 팩스를 읽을 때마다 종이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죠. 회장님, 독일에서도 불일치 통보가 왔습니다. 미국 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내일 결과가 옵니다만 담당자가 비관적이라고 했습니다. 태준은 무균실 유리창에 이마를 갖다 댔습니다. 유리 너머로 선우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모니터의 전자음과 함께 들려왔죠. 선우야, 아빠가 반드시 살릴게. 반드시.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구치소 독방이었습니다. 명희는 면회온 변호사에게서 선우의 백혈병 소식을 전해 들었죠. 명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백혈병이라고? 조직형 일치자를 못 찾고 있다고? 예. 부모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전 세계 골수 은행에서도 일치자가 없다고 합니다. 명희는 의자에 깊이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입꼬리를 올렸죠. 내 검사 데이터가 K대학병원에 있을 거야. 가서 확인해봐.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데이터하고 그의 데이터를 대조해보라고. 직감이 그래. 변호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명희의 눈빛에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거액의 수표를 준비해 선우의 담당 간호사를 접촉했죠. 간호사는 병원 전산망에 등록된 선우의 검사 결과지를 사진으로 찍어 넘겼습니다. 변호사가 명희의 과거 검사 데이터와 선우의 데이터를 대조한 결과를 들고 구치소를 다시 찾았죠. 명예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해. 명예회장님의 조직형이 선우와 100% 일치합니다. 명희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두 손을 깍지 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럴 줄 알았어. 피는 못 속이는 거야. 명희는 즉시 교도소장에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태준이한테 연락해. 당장 접견실로 오라고. 내가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전해. 병원에서 밤낮을 보내던 태준에게 구치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준은 전화를 받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김 비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선우를 살릴 수 있다고. 접견실로 오라고. 태준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한참을 서 있었죠. 구치소 접견실에 들어선 태준은
유리창 너머의 명희와 마주했습니다. 수의를 입은 명희는 팔짱을 끼고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죠. 입꼬리에 승리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왔네, 아들. 태주는 의자에 앉으며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명희를 응시하는 눈에 핏줄이 서 있었죠. 단도직입으로 말할게. 내 골수가 그 애한테 100% 맞아. 세상에 나밖에 없어. 조건이 뭡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명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유리창에 얼굴을 가까이 대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죠. 네 K그룹 지분 전량을 내 차명 계좌로 넘겨. 그리고 그 여자 윤지수를 영구적으로 해외로 내보내. 두 조건 다 들어주면 골수 줄게. 안 들어주면 그 애는 네 품에서 죽어. 태준의 턱 근육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두 주먹이 무릎 위에서 하얗게 질렸죠. 어머니, 그 아이는 어머니 손자예요. 친손자라고요. 그래서 손자니까 공짜로 줄 것 같아? 세상에 공짜는 없어, 태준아. 명희가 등을 의자에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네가 나한테 한 짓 생각하면 이 정도는 싼 거야. 선택해. 지분이냐 아들이냐.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접견실 문을 열고 나갔죠. 복도를 걸어 나오는 태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구치소를 빠져나온 태준은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비상계단으로 올라가 꼭대기층에 멈춰섰죠. 철제 난간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손등 가죽이 찢어졌죠. 한 번, 두 번, 세 번. 피가 난간 위에 번졌지만 태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뒤따라온 김비서가 태준의 팔을 잡았죠. 나, 손뼈가 부러집니다. 놓으라고 했어. 태준이 김비서를 밀어냈습니다. 난간에 등을 기대고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죠. 부러진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지만 태준의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김비서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태준의 손을 감쌌습니다. 하얀 손수건이 금세 붉게 물들었죠. 회장님, 응급실에 가셔야 합니다. 김비서, 나한테 아들 살리려면 전부 내놓으라고 하더라. 지분 전량하고 지수를 해외로 보내라고. 그래야 골수를 주겠다고. 김비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인간이 내 어머니야. 손자 목숨을 볼모로 흥정을 해. 친손자를.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김비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병실로 돌아온 태준의 손에 부목이 감겨 있었습니다. 지수가 태준의 손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죠. 그 손 어떻게 된 거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게 부목을 감아? 무슨 일이 있었어?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균실 유리창 너머의 선우를 바라봤죠. 지수는 태준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었습니다. 김비서를 복도로 불러냈죠. 김비서, 접견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김비서가 망설였습니다. 지수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죠. 말해주세요. 알아야 해요. 김비서는 명의의 조건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지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죠. 지수는 병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곧장 병원 매점으로 내려가 큰 가방 하나를 샀죠. 병실 옆 대기실에 보관해둔 옷가지를 가방에 쑤셔넣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대기실 문을 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 나갈게. 해외 어디든 보내줘. 그러면 어머니가 골수 주신다며. 누가 그런 소리를 해? 김비서한테 다 들었어. 나 때문에 선우가 죽게 생겼잖아. 내가 나가면 되는 거잖아.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옷을 접는 신흙도 하지 못하고 그냥 구겨 넣었죠. 태준이 다가와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바닥에 내던졌죠. 옷가지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어머니 밑으로 다시 들어가? 그게 내 답이야? 선우가 죽으면 그게 답이 되냐고. 내가 나가면 살 수 있는데. 안 돼. 절대 안 돼. 그 인간한테 한번 무릎 꿇으면 평생 일어나지 못해. 나도, 너도, 선우도. 태준이 지수의 양 어깨를 잡았습니다. 다른 방법 찾을게. 반드시 찾아낼 테니까 제발 여기 있어. 지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옷가지 위로 눈물이 떨어졌죠. 태준은 곧바로 희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희진아, 조직형 불일치 상태에서도 가능한 치료법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 거야. 디베비든 비공개 의료 네트워크든 전부 뒤져줘. 희진은 정보팀을 가동했습니다. 이틀 뒤 희진에게서 전화가 왔죠. 오빠 찾았어. 스위스 산속에 비밀 연구소가 하나 있어. 거기 박사가 조직형 불일치 상태에서 줄기세포 이식에 성공한 기록이 있대. 성공률이 얼마야? 30% 미만이야. 초고 위험군이야, 오빠. 태주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거라도 해야 해. 의료 장비하고 전담 의료진 세팅된 전용기 수배해. 스위스행으로. 알겠어. 내가 바로 움직일게. 전용기 수배가 완료되고 출국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선우를 실은 구급차가 공항 활주로에 진입했죠. 전용기 앞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종사가 뛰어내려왔습니다. 회장님, 관제탑에서 이륙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뭐라고? 항공청 내부에서 승인을 보류시켰다고 합니다. 사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명의의 잔존 세력이었죠. 김비서, 항공청 누가 막은 건지 당장 확인해. 구급차 안에서 선우의 심박수 모니터가 불안정하게 요동쳤습니다. 지수가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죠. 손끝이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안 움직여? 빨리 출발해야 해. 지금 해결하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태주는 전화기를 들어 최 회장에게 걸었습니다. 회장님, 관제탑에서 이륙 승인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쪽 잔존 세력이 항공청에 손을 쓴 겁니다. 아이가 버틸 시간이 없습니다. 최 회장의 목소리가 단단하게 돌아왔죠. 내가 처리한다. 10분만 버텨라. 최 회장은 전화기를 내려놓자마자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관, 나야. K그룹 의료 전용기 이륙 승인이 막혔어. 지금 즉시 풀어. 안 풀리면 K그룹의 전면적인 투자 철회를 내일 아침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거야. 장관 임기 중에 외국인 투자 이탈 책임지고 싶으면 말리지 마. 활주로 위에서 분이 흘렀습니다. 구급차 안의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죠. 선우의 심박수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선우 심장이 느려지고 있어. 지수의 목소리가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태주는 활주로 위에 서서 전화기를 움켜쥐고 있었죠.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관제탑의 무전기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K메디컬 1 긴급 이륙 승인합니다. 활주로 클리어. 마지노선 5분 전이었습니다. 태준이 구급차로 뛰어갔죠. 출발해. 지금 당장. 의료진이 선우를 전용기 안으로 옮겼습니다. 태준과 지수가 뒤따라 올랐죠. 전용기의 문이 닫히고 엔진이 포효했습니다. 전용기가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솟아올랐죠. 전용기가 스위스를 향해 이륙한 직후 김 비서는 구치소 접견실을 찾아갔습니다. 유리창 너머에 명희가 앉아 있었죠. 왜 네가 여기 왔어? 태준이는? 김 비서가 안주머니에서 접힌 서류를 꺼냈습니다. 태준의 서명이 없는 백지 합의서였죠.
김 비서는 그 서류를 유리창 아래 서류함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게 뭐야? 회장님께서 서명하지 않으신 합의서입니다. 명예회장님의 조건은 거절하신다는 뜻입니다. 명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그러면 그 애는 죽는다고. 내 골수 없이는 못 살아. 회장님께서는 다른 길을 찾으셨습니다. 명예회장님의 골수는 필요 없다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김 비서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돌아섰습니다. 명희의 고함이 접견실을 가득 채웠지만 김 비서는 뒤돌아보지 않았죠. 스위스 연구소에 도착한 선우는 즉시 멸균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기 전 지수가 선우의 이마에 입술을 대며 속삭였죠. 엄마 여기 있어. 선우야, 꼭 이겨내.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수술등이 켜졌죠. 48시간이 흘렀습니다. 태준과 지수는 수술실 앞 복도에서 한순간도 자리를 뜨지 않았죠. 태준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부목이 감긴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지수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기도하듯 웅크리고 있었죠.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박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걸어 나왔죠. 태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수도 고개를 들었죠. 박사가 태블릿 화면을 두 사람 앞에 내밀었습니다. 화면에 세포 분석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었죠. 새로운 줄기세포가 성공적으로 생착됐습니다. 백혈병 세포가 사멸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살았습니다. 태준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수술실 앞 바닥에 주저앉았죠. 지수가 태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닥에 앉은 채 서로를 끌어안았죠. 태준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던 눈물이 터져 나왔죠. 지수도 태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48시간 동안 짓눌렀던 공포와 긴장이 한꺼번에 풀려나왔죠. 스위스 연구소의 하얀 복도 위에 두 사람의 울음소리만이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스위스에서의 기적적인 수술 후 2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외곽의 넓은 부지 위에 K그룹 산에 어린이집이 세워져 있었죠. 지수의 재단 자본으로 건립된 이 어린이집의 잔디밭 위에서 백혈병 완치 판정을 받은 4살 선우가 미끄럼틀을 타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나 봐. 나 혼자 탔어. 선우가 미끄럼틀 꼭대기에서 두 팔을 벌리며 소리쳤죠. 그래, 우리 아들 잘한다. 꽉 잡고 내려와. 태준이 미끄럼틀 아래에서 두 팔을 벌리고 기다렸습니다. 선우가 쏜살같이 미끄러져 내려왔고 태준이 아이를 받아 안아 올렸죠. 한 번 더 탈래. 그래, 한 번만 더. 엄마 오기 전에 타야지. K그룹 본사 테라스에서 태준과 희진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묶음이 놓여 있었죠. 오빠, 전국 계열사 어린이집 확대 프로젝트 결제 서류야. 1천억 원 규모. 여기 서명하면 돼. 태준이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희진도 그 옆에 서명을 했죠. 어머니가 이 꼴을 보면 뭐라고 하실까? 희진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모르겠다. 알고 싶지도 않고. 태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죠. 교도소 병동에서 치매 진단 받으셨다는 보고 받았어? 들었어. 독방에서 바닥에 굴러다니는 쥐한테 이사회 소집하라고 소리친대.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테라스 난간에 손을 얹고 멀리 보이는 어린이집 건물을 바라봤죠. 선우가 잔디밭을 뛰어다니는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어린이집 정문에 임신 6개월 차의 지수가 들어섰습니다. 양손에 샌드위치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배가 불러 걸음이 느렸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재단의 도움으로 자립에 성공한 미혼모 보육교사 3명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점심 제가 샌드위치 만들어 왔어요. 선우 잘 놀고 있죠? 네, 이사장님. 선우가 오늘 미끄럼틀을 혼자 4번이나 탔어요. 4번이나? 우리 선우 다쳤어요? 아니요. 무릎에 풀 묻은 것 말고는 멀쩡해요. 지수가 웃으며 바구니를 건넸습니다. 오후 반차를 내고 도착한 태준이 어린이집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잔디밭에서 뛰어오는 선우를 안아 올렸죠. 아빠, 나 미끄럼틀 4번 탔어. 4번이나? 대단한데. 아빠는 3번밖에 못 타는데. 에이, 아빠도 4번 타면 되지. 태준이 선우를 어깨 위에 올렸습니다. 선우가 까르르 웃으며 태준의 머리카락을 잡았죠. 태준은 선우를 어깨에 태운 채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수의 푸른 배에 귀를 가져다 댔죠. 움직였어? 아까부터 계속 발차기해. 축구선수 되려나 봐. 형이나 누나나 맘대로 해. 건강하기만 하면 돼. 태준이 배에서 귀를 떼며 웃었습니다. 지수가 태준의 머리카락에 붙은 풀잎을 떼어주며 작은 소리로 말했죠. 고마워. 또 그 소리야. 그만해. 아니, 진짜. 이렇게 평범한 하루가 올 줄 몰랐어. 지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세 가족은 강원도 깊은 산속의 겨울 산장으로 2박 3일 휴가를 떠났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완벽히 통제된 최고급 산장이었죠. 통유리 너머로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소파에 앉아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년 전 눈보라치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뻥튀기를 팔던 그날이 떠올랐죠. 손끝이 얼어 감각이 없었고 등에 엎인 선우의 체온만이 유일한 온기였던 그 밤. 지수는 코코아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따스함이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죠. 눈이 그친 뒤 선우가 패딩 점퍼를 입고 산장 앞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아빠, 눈사람 만들자. 그래, 큰 거 만들자. 아빠보다 큰 거. 태준이 장갑을 끼고 선우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눈을 뭉치기 시작했죠. 태준은 눈사람의 몸통을 굴리다 말고 일어섰습니다. 차 트렁크로 향했죠. 아빠 어디가? 잠깐만. 아빠가 깜짝 선물 가져올게. 태준이 트렁크에서 꺼내온 것은 낡은 수동 뻥튀기 기계였습니다. 녹이 군데군데 쓴 오래된 기계를 장작불 위에 올렸죠. 지수가 산장 문 앞에서 그 모습을 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뭐야? 뻥튀기 기계. 이번엔 내가 해볼게. 태준이 목장갑을 끼고 기계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과장된 몸짓으로 손잡이를 돌리며 선우를 향해 윙크했죠. 선우야, 귀 막아. 곧 터진다. 선우가 두 손으로 귀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기계를 바라봤죠. 뻥. 굉음과 함께 하얀 뻥튀기들이 허공으로 솟구쳤습니다. 눈밭 위로 뻥튀기가 쏟아져 내렸죠. 우와, 우와, 아빠 대박. 선우가 환호성을 지르며 뻥튀기를 주우러 달려갔습니다. 하얀 눈 위에 하얀 뻥튀기가 섞여 선우는 눈인지 뻥튀기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양손 가득 주워 담았죠. 지수는 캠코더를 들고 그 장면을 녹화했습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에 눈물이 고였죠. 지수는 캠코더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죠. 날이 저물었습니다. 산장 안에 벽난로가 피워졌고 장작 타는 소리가 거실을 채웠죠. 카펫 위에 엎드린 선우가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색연필을 쥔 작은 손이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죠. 선우야, 뭐 그려? 지수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나 의사 됐나?
스케치북 위에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옆에 작은 아이가 누워 있고 흰 가운의 사람이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선우야, 왜 의사가 되고 싶어? 태준이 선우 옆에 누우며 물었습니다. 나처럼 아픈 아이들 고쳐줄 거야. 스위스 아저씨처럼. 태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선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우리 아들 꼭 그렇게 해. 선우가 스케치북을 들어 태준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빠, 이거 우리 집에 걸자. 좋아. 거실 한가운데 걸어줄게. 태준이 선우를 안아 올려 무릎에 앉혔습니다. 소파에서 지켜보던 지수의 어깨에 두꺼운 캐시미어 담요를 가져와 감싸 안았죠. 지수가 태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선우가 두 사람 사이에 파고들어 스케치북을 가슴에 안았죠. 지수야. 응. 너하고 아이들이 곁에 있는 한 우리 가족한테 다시는 추운 겨울은 없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지수는 대답 대신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깍지를 낀 두 손 위로 벽난로의 온기가 퍼져나갔죠. 선우가 어느새 스케치북을 안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두 볼이 벽난로 불빛에 발갛게 물들어 있었죠. 태준과 지수는 잠든 선우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아 벽난로의 불꽃을 바라봤습니다. 장작이 타며 내는 따뜻한 소리가 산장을 가득 채웠죠. 통유리 너머로 한방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의 겨울은 얼어 죽을 만큼 차가웠습니다. 지금 이 겨울은 살아있음을 느낄 만큼 따뜻했죠. 스케치북을 안고 잠든 선우, 어깨를 맞댄 태준과 지수. 타오르는 벽난로 앞에서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끝으로 길었던 이야기에 막이 내렸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지수는 시어머니의 살해 협박 앞에서도 뱃속의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한 푼 없이 쫓겨나 고속도로에서 뻥튀기를 팔면서도 공장에서 쓰러지면서도 단 한 번도 아이를 놓지 않았죠. 그리고 남편 태주는 뒤늦게나마 진실을 알고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아이의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끝까지 다른 길을 찾아냈죠. 권력과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가족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내 사람을 지키겠다는 한 가지 마음만 있으면 어떤 지옥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보여주었습니다. 명희는 평생을 쥐고 흔들던 권력과 돈을 모두 잃고 교도소 독방에서 쥐에게 이사회를 소집하라 명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벌은 감옥이 아니라 자기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고스란히 돌려받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장면이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꼭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